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시장의 상승 하락 배경과 관련해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 또는 매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물 시장의 영향력이 커진 선물 등 파생 상품을 이해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파생 상품의 원리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준송 전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증권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5년 전에 은퇴하셨다가 다시 투자 현장으로 복귀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복귀한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저 개인적인 돈이야 뭐 그냥 계속 투자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 달 전에 저 유튜브 채널 하나 열어서 그 개인 투자가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만들어서 쭉 올리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뭐 좋은 성과 내기를 네,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우선 국내 정치 총평부터 하고 시작해 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1월 달에 많이 내렸다가 설 이후에 조금 회복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약간 뭐랄까 횡보세 같은데 30년 투자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올해 우리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좀 나아질까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유튜브 시작한 이유도 작년 말부터 이제 증시가 와일드해졌다 그럴까요? 이제 오르고 내려가 심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슈는 이자율이지 않습니까? 금리 말씀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오를 것 같다. 근데 얼마나 오를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많고, 사람들마다 얘기가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시장은 불확실성이 많을 때가 제일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많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많이 또 내려오고 또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좀 크게 보면 이게 이제 이자율을 올린다는 이유가 무슨 신용시장이 망가졌다든가 자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다든가 이런 이유가 아니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너무 경기가 과열되다가 툭 떨어지지 않을까, 또는 부동산이나 무슨 자산 시장이 너무나도 좋아지다가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거기서 출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인플레이션도 좀 낮춰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보면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좀 특수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수요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길게 보면 이렇게 이자율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장이 좀 이렇게 조정되는 그런 시장은 예전에 보면 주로 몇 개월 정도 약세를 가다가 다시 더 오랜 기간 더 올라가는 그런 상승하는 그런 장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금년에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요즘 시장이 2000년 닷컴 버블 때 그때 대폭락할 때 그때하고 여러모로 비슷하다 이런 또 시각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는 조금 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 닷컴은 거의 실적이 없는 때였어요. 이게 실적은 없는데 새로운 이제 인터넷 이런 닷컴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사실은 뭐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앞으로 무슨 회사가 될 건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다음 있잖아요. 예. 인터넷 다음이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며칠이 높았어요. 다이얼 패드 이런 거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는 좀 실적 없이 올라간 게 있고, 요즘 테크놀로지 컴퍼니들은 실적이 사실 굉장히 탄탄하죠. 예. 그래서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고, 다만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테크놀로지 컴퍼니들이 자꾸 많이 움직이니까, 야, 그때도 많이 움직였는데 요번에도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니냐 하는데 근본적인 내용에서 많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은 파생상품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네. 예, 파생상품 전문가 시각에서 볼 때 1월에 많이 내렸던 하락장에 선물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예. 선물 시장하고 이제 현물이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하락 시장에 이제 선물에서 리드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기분이 나쁘면 개인들은 나는 선물을 별로 안 하는데 외국인들이 도와주고 선물을 팔아가지고 멀쩡한 주식을 내려놓은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글쎄요, 어떨 때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현물이 있고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물이라는 거는 그냥 오늘 우리 둘이 거래하고 오늘 뭔가 주고 받는 거죠. 주식을 오늘 거래하고 오늘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오늘 거래는 했는데 가격도 다 정해놓고 석 달 후에 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물의 가격은 3개월 후에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현물은 오늘 가격이고 선물은 3개월 후에 가격 그런 게 아니고 오늘 거래를 했는데 그 주식을 주는 거를 3개월을 연기했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 기회비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에 따라서 현물 가격이 여기 있으면 선물 가격이 뭐 이렇게 이론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 얘도 따라 움직이고 얘가 움직이면 얘가 당연히 따라 움직이는 거지 이게 분리돼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선물에서 뭐 현물 시장을 뭐 나쁘게 했다 이런 얘기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다만 이해가 되는 거는 그 선물이 이제 대표적인 파생상품 시장이고 선물의 그 시장 자체가 현물 시장보다 훨씬 유동성이 큽니다. 그렇죠. 거래 비용도 작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통 2배에서 10배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물이 더 빨리 움직이게 되죠. 거래하기가 더 쉬우니까. 그러니까 선물에서 의해서 현물이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지. 특히 요번에 장이 움직임에 선물이 현물을 뭐 리드했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주가가 내리다 보니까 요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많으신데 뭐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뭐 금융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뭐 그러시고 그냥 예금만 하신다. 그러면 뭐 다른 얘기지만 결국은 이렇게 긴 시간을 보면 짧게 보지 않고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면 그 예금을 해서 얻는 이자 수익, 뭐 채권을 하는 것도 비슷한 거죠. 예금에서 얻는 수익보다 주식이 항상 그 더 많이 벌었어요. 네. 아주 긴 기간을 보면. 그런데 그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이자율 갖고 요즘 뭐 이자율이 오른다 내린다 말이 많지만 이자율을 내년에 뭐 5번을 올려도 2%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저희도 지금 이자율이 뭐 1.25% 이렇잖아요. 뭐 예전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이자율이 뭐 11%, 뭐 20%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도 5%, 6%인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도 주식이 더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제 주식의 이 5%, 6%보다 더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장래 시장을 보면 요번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조금 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전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별로 안 일어납니다. 그 이유를 보면 그 모든 일의 출발은 그 테크놀로지인데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 상품 가격이 별로 오르지를 않아요. 왜 그냥 만들어내는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기술이 좋아지면서 사회가 요즘 양극화가 되지 않습니까? 양극화라는 거는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점점 많아지고 돈 없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서비스의 가격도 사실 잘 안 올라요. 그래서 한 지난 10년, 뭐 2000년부터 2000 이후에 2008년, 2016년 동안 오랫동안 미국이 굉장히 이자를 낮게 유지했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그 이유가 이자율을 낮춰도 예전에 무서웠던 거는 물가가 오를까 봐 인플레이션이 생길까 봐 그랬는데 잘 안 생기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그 말씀드린 테크놀로지와 양극화가 이런 걸 일으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도 이자율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할 것이다. 2%로 쭉 간다면 그렇게 높게 느껴지진 전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10년도 그 예금하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 대표님 한 30년 쭉 계셨으니까 3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스마트해졌다는 건 분명한데 그래도 정보나 어떤 자금 면에서 외국인 기관에 비하면 약세지 않습니까? 이런 개미 투자자들이 외국인 기관하고 이렇게 말하면 경쟁을 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또 쉽지 나오는데. 않죠. 쉽지 않은데 아까 이제 조금 다시 돌이켜 보면 한 진짜 30년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마치 30년 딱 트레이딩 한 거거든요. 그래서 3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를 제가 느끼는 거는 참여자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30년 전 정도에 보면 사실 주식 투자든 무슨 투자든 대부분 다 기관 투자가였습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거래를 하지 개인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개인 투자가라고는 뭐 주식 뭐 조금 사가지고 조금 잘 안 오르면 명동 객장 가서 깽가리 치고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뭐 개인 투자가의 그 사이즈나 또 그분들의 능력이나 이런 걸 보십시오. 이거를 돌이켜 보면 저는 그 지난 변화의 또 시작은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기술이 사실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정보력. 네. 정보가 예전에는 저 같은 이제 기관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뭐 IB 트레이더들만 갖고 있던 진중한 정보가 사실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뭐를 하고 네. 아니면 뭐 좋은 리서치 페이퍼 같은 건 나만 보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개인들도 다 보는 거죠. 인터넷이나 뭐 모든 매체들이. 또 방송도 예전에야 뭐 KBS, MBC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KBS지만 유튜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게 모든 것들이 그 정보력에서 이제 굉장히 좋아졌고 또 하나는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 트레이딩하는 시스템들이 엄청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비용이 안 들게 되는 거죠. 모바일로 하니까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이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기관에서 그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자기가 돈을 버는 예를 들어서 시티은행 돈을 벌고 또는 어떤 펀드가 이제 개인 돈을 받아서 손님 돈으로 돈을 벌고 그런 기관 투자가들이 그 트레이딩하는 비중이 확 떨어졌어요. 그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뭐 내가 남들보다 잘할 게 없는 거죠. 뭐 기관이라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 개인 트레이더들이 하는 건데 전에보다 이제 특별한 장점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럼 개인들이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네. 뭐 그런 퀘스천은 남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거꾸로 그 기관들을 불러다가 네가 내 거를 해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 액티브하게 공부도 하시고 또 시장을 잘 보시고 그렇게 해서 트레이딩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투자 문화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이제 해외 주식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나 네. 중국 시장 투자해가지고 뭐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또 실패한 경우도 꽤 네. 많고 손해본 사람들도 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을 뭐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떤 쪽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이제 그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홍콩에서도 일을 하고 일본에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홍콩이나 일본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 주식만 합니다. 네. 우리나라 주식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상품을 다양화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면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한국 주식만 하지 말고 미국 주식도 하고 유럽 주식도 하고 이렇게 다양화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품도 주식만 하지 말고 채권도 하고 그다음에 상품 있죠. 원유니 뭐 이런 예. 그런 상품도 하고 그다음에 외환 관련된 것도 하고 그래서 주식만 하지 말고 다양하게 좀 해야 되고 그게 두 번째 차원이고요. 세 번째는 또 현물만 하지 말고 파생 상품에도 눈을 들여서 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많이 움직이면서 제가 이제 파생 상품에 관련돼서 이제 트레이딩을 많이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파생 상품을 트레이딩한 게 아니라 그냥 금융 상품을 트레이딩한 거거든요. 네. 근데 금융 상품은 현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파생 상품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에서 다들 다양하게 늘려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투자는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여러 가지 삼층 구조에서 한국 주식만 딱 쳐다보고 있는 게 다른 걸 쳐다보지 않은 것보다 수익력이 좋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너무해 뭐 이래서 저러고 하면서도 되돌아서 물어보면 갖고 있는 건 한국 주식만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콩이나 일본하고만 비교해도 홍콩은 물론 나라가 작으니까 뭐 해외 주식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훨씬 홍콩 많이 하고요. 일본 경우에도 굉장히 폐쇄돼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도 엄청 해외 거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대만, 저희보다 못 사는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들도 굉장히 다양한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한국 주식에만 좀 편향돼 있다. 그래서 저는 해외로 다양한 상품으로 또 파생 상품으로 이렇게 다양한 투자하는 거를 강추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좋았다가 또 조금 최근에 약간 내리고 해가지고 네. 이 해외 투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좀 주춤거리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국내 증시하고 미국 주식 시장을 비교한다면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한 10년 동안 미국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 더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한국 주식이 더 좋을 거야.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려면 뭐 지난 10년에 비해서 바뀌는 게 있어야 그런 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선 지난 10년 동안 그럼 미국이 우리보다 왜 좋았을까?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이번에 그 코로나에서도 결국 승자는 미국이 보여준 거 아닙니까? 무슨 뭐 바이오 쪽에서도 미국이 다 해결을 했고 IT 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에 좋은 회사들이 많다. 예전에 비해서 그럼 20년, 30년 전 비해서 미국이 이제 와서 좋은 회사가 더 많냐? 많죠. 예전에는 굉장히 분산돼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집중화돼 가지고 빅테크라고 하죠. 그렇죠. 빅테크도 그렇고 이제는 그쪽에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 그 글로벌리 좋은 기업들이 미국에 많아요. 그럼 아무래도 좋은 기업이 많은데 투자하는 게 좋으니까 미국이 좋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결국 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업들이 그 활동을 하는데 어디가 더 환경이 좋으냐. 미국하고 한국하고. 미국은 굉장히 기업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업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게 해주는데 꼭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식만 놓고 보면 한국은 아무래도 좀 반기업적 정서도 살아있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좀 있고 예를 들어 보면은 지난 5년 동안 한국에 대규모 투자가 있었나요? 대부분 다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해외에서 삼성전자가 뭐를 하고 한국에다 큰 뭐 반도체 뭐를 만들려고 했더니 5년 동안 뭐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뭘 안 해줘서 못하고 규제 이슈가 많죠. 예, 규제 이슈도 있고 물론 이게 나쁘고 좋다는 뜻은 아닌데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업 환경에서 미국이 앞서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기업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기업 이런 환경 같은 거를 포함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한국 디스카운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예.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건 결국 이제 신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 개별 기업에서 보면 뭐 애플에 비해서 삼성이 나쁠 게 없다. 이건 다 좋은데 애플이 한국에 있었으면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고 삼성이 미국 가면 프리미엄이 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신뢰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최근에 뭐 나아진 게 있느냐. 원래 그 질문하신 거에 되돌아가면 아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저는 나아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세 번째는 나아지기는커녕 나빠진 게 있어요. 최근에 신뢰 관련돼서는 요즘 최근에 몇 달 동안 횡령, 예. 뭐 기업들이 개인 내부자 거래 개인 레벨에서도 횡령이 있었고, 뭐 기업 레벨에서도 있었고, 내부자 정보 트레이딩, 네. 그 다음에 분식회계 이런 게 뭐 조그만 회사가 아니라 코스닥이 뭐 1등, 2등 하는 기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횡령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안 좋고 최근에 또 모 대기업에서 물적 분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게 물적 분할을 하고 나면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사실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제도가 물적 분할을 한 이후에 상장을 하게 해주고 또 상장을 할 때 기존 주주한테 우선권을 주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잘못된 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제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큰 기업이 그걸 이용을 해서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말로 이 기업이 몇 년 후에 좋아지면 또 분사해서 또 물적 기업하면 네. 그런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신뢰의 문제에서 기업들이 진짜 자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신뢰를 최근에 많이 떨어뜨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외국 친구들하고 아직 좀 알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올리려면, 그래서 저희 기업이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지려면 개별 기업도 잘 해야 되지만 뭐 정부나 뭐 정치권도 이런 제도를 잘 돌봐야 되겠고 또 기업들도 신뢰가 중요한 것이다. 이걸 사야 되고 또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진짜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서 그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런 걸 해야 시장이 앞서가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 그 주식 시장이 더 좋아지면 좋겠는데 개별 기업의 가치뿐 아니라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돼 있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미국 기업이 앞서간다. 한국의 전체적인
반기업 정서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나쁜 일도 벌어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금년이라고 뭐 지난 10년하고 달리 한국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역적으로도 다양하고 상품도 다양화해야 되고 또 어떤 현물과 파생 상품도 적절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은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그리고 현물을 약간 중심에 놓고 본다면은 이 현물 주식 시장 비중하고 나머지 뭐 해외라든지 이런 파생 상품이라든지 또는 이런 쪽하고 전체 볼 때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두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적절해 보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있지만 그 해외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그 수준이라면 그게 또 자기가 어디서 빌려온 돈이 아니고 자기가 투자할 돈이라면 뭐 절반 정도까지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홍콩이나 일본은 거의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은 상당한 금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50%까지 갔다고 해서 야 내가 너무 해외에다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현물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외국계 IB들이 이제 큰 손으로 들어와가지고 주식 시장을 이제 좌지우지하니까 이 어떤 기금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 이제 관심들이 많은데 지금 같은 올해 같은 긴축 국면에서 이 외국계 IB 자금들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돈을 좀 더 밀어 넣는 유망한 시장으로 보는지 아니면 있는 돈도 조금 빼 나가야 되겠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볼 것 같은지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최근에 그 시장의 움직임은 그 이자율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결국 긴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긴축이 된다는 거는 돈을 이렇게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을 줄이게 되면 뭐 많이들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리스크 오프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선진국 시장보다는 뭐 저희 같은 약간 그 선진국이 아닌 시장들이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렇게 그 긴축 시장이 되면 시장이 막 올라가고 돈이 많이 풀리는 시장에서는 개별 주가를 많이 보게 되는데 긴축이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한국 전체에 대해서. 그런데 한국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금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관심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오프라는 게 위험을 회피한다. 그렇죠. 위험을 잘 모르는 위험에서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 시장보다 알기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불확실성이 많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설사 더 긴축을 미국이 많이 한다 하더라도 확실한 시장에서 하고 싶지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에서는 별로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보기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은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썩 듣기가 편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뭐 사실대로 말씀하셨으니까 새겨 드려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우리 주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관행 기업들의 어떤 소액 주주를 위해서 주주 가치를 좀 높여주는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기본은 물론 기업들이 잘 돼가지고 개별 기업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죠. 결국 뭐 주가라는 게 기업의 밸류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꼭 그런 게뿐 아니라 이게 글로벌리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나라별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저는 약하다고 느끼는 게 항상 다 이렇게 답답하게 느끼는 게 아니 저희가 이제 아직 미국에 비하면 사이즈가 작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도 있고 뭐 중국도 옆에 있고 뭐 맨날 괴롭히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요즘은 신뢰를 쌓지 못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이 마켓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이제 파생 상품은 그래도 가장 쉬운 상장되어 있는 선물 그리고 옵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너무 많이 내려가면 나는 곤란해 뭐 이런 경우 옵션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ETF